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일본 토모카케 회장이 책상을 내려치고 중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엔 지금 16,400톤짜리 콘크리트 케이슨이 52시간 항해 끝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도대체 뭘 믿고 이걸 한다고 한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건 공학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일본 토모카케 회장이 단상 위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국제 인프라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나는 뒤편 자리에 앉아 그 상황을 재빨리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공항을 세운다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그저 세금을 낭비하는 과시용 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일본 경제지 기자가 비웃음을 터뜨렸고 중국의 전문가도 비아냥거리며 그런 기술은 쇼핑몰 전시용이지 공항에 적용할 수준이 못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매사에 냉철한 평가를 내리기로 소문난 MIT 출신 UN 인프라 자문위원 엘리자베스 해밀턴 박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UN 사무총장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표정은 잠옷 심각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에 해상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는 박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 한 장에는 경제성 지표 0.77이 찍혀 있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매우 낮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수치는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권고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48시간 만에 나는 서울 상공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브리핑은 의례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자료는 기술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지만 내 안의 의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울릉도의 험준한 절벽과 짙푸른 바다는 마치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요새 같았습니다. 헬기가 내려앉자마자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이 날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토교통부 최민성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치상 경제성도 낮은데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헬멧을 단단히 고쳤으며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중장비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바다 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다는 인간의 의지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배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청명한 목소리로 최민성 과장은 말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78시간이 넘는 바닷길에 의존하며 연평균 140일 이상 고립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 공항 건설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명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총괄 책임자인 김서준 단장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해저 지질부터 파도 패턴까지 모든 변수가 치밀하게 반영된 도면이었습니다.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공항을 세우는 설레는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서준 단장은 고개를 들어 응수했습니다. 맞습니다. 없었기에 우리 프로젝트가 처음인 겁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 너머로 현장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을 모르는가 아니면 현실을 초월하는 의지를 지녔는가. 이튿날 새벽 나는 이미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속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김서준 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케이슨이 도착합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케이슨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파트 3층 높이만큼 거대했습니다. 울릉 앞바닷속 평균 23에서 31m 수심에서 활주로 기초를 담당할 28m 높이 16,400톤짜리 구조물입니다. 총 30기를 설치하죠. 어디서 제작합니까? 나는 지도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포항 영일만입니다. 210km를 예인해서 옮기는데 한 기당 122시간이 소요되지요. 동해의 거친 물살을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어쩌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은 늘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상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최적의 이송 시점을 선택합니다. 위기는 감수하되 포기는 없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16번째 케이슨입니다. 김서준 단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여러 척의 배가 구조물을 에워싸고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장면은 숨이 멎을 듯 정확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대형 크레인이 작동해 바닷속 기초 위에 케이슨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땅이 부족하면 바다를 창조합니다. 최민성 과장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의지이자 국가적 필연성을 구현한 도전입니다. 바다 위의 예술이죠. 나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서준 단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케이스는 방파제, 파도 분산, 활주로, 기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국내에서 전례 없는 공법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오른 이 거대 구조물을 마주하며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하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서준 단장과 함께 가두봉으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의 상징인 높이 194m의 산이었습니다.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안반을 깎아낸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 산은 왜 깎는 겁니까? 바다 매립에 사용할 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셈이죠. 발 아래에서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암석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절취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24.7% 진행 중입니다. 울릉도의 안반이 예상보다 단단해 진척이 느립니다. 바다 매립은 7.3%에 머물러 있죠. 나는 공정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는 없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산을 깎는 것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요. 김서준 단장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초기엔 주민들 반발이 상당했어요. 공사 과정에서 흙탕물과 분진이 생기면서 민원이 빗발쳤죠. 그는 저를 근처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던 것은 복원계획 설계도였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 파괴가 아닙니다.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두봉을 깎으면서도 동시에 단계별로 복원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깎아낸 부위에는 다시 초목을 심고 손상된 지역은 친환경 공법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한 뒤 복구한다는 설명이 아이러니하게 들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그럼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울릉도 주민에게 이 공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함부로 할 순 없으니 우리는 최소한의 훼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 애쓰고 있어요. 오후에는 매립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를 메우는 작업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암석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과정마다 해양 오염 방지용 특수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가은 과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변형이 필요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진심이 따를 때 비로소 의미가 있죠. 그날 저녁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팽팽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산이 깎일 때마다 마치 우리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된다면 감내할 만한 희생이라 믿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항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 극단의 고립과 편리를 가르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여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섬 중심부인 도동항을 찾았습니다.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의약품과 신선식품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파도가 높아 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서준 단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또 결항이네. 내 손녀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꼭 육지로 나가야 한다고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울릉도 행 배편은 총 153일이나 결항됐습니다. 사실상 연평균 140일 이상의 고립이 현실이었어요. 중환자가 생기면 해경 헬기를 부르지만 날씨가 나쁘면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김서준 단장이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유일한 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신 장비가 일부 있었지만 외과 전문의는 단 한 명뿐이었고 응급수술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병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포항이나 강릉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환자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은 주말마다 육지로 레슨 받으러 가고 싶어도 배가 결항되면 수업을 못 듣는다며 현실과 꿈 사이의 벽을 토로했어요. 해가 지고 저는 공항 건설 사무실로 돌아와 운영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50분, 50인승 항공기 운항, 1일 최대 200명 수송, 연간 운항률 97% 이상 설계도가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계획이 실현되면 섬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병원 학교 시장을 가려면 5시간 이상 걸리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모두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밤에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보고서에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울릉공항 고립을 넘어 연결으로 회의실에선 활주로 설계도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에 밟히는 숫자를 지적했어요. 1200m 활주로가 맞습니까? 이 길이는 국제 기준으로도 짧습니다. 미국 설계 기준에 따르면 이런 기상, 지형 조건에선 최소 1500m가 필요합니다. 김서준 단장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1200m로 설계된 이유로 예산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300m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논쟁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주민 8,000명 중 6,000명 이상이 연장 서명에 참여했고 독도 퍼포먼스와 국회 청원까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토교통부와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당자는 경제적 이유를 강조하며 300m 연장에 1조 원이 추가로 든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산정 근거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대신 제시한 것은 EMAS 시스템 계획이었죠. EMAS는 활주로 말단에 설치해 비상시 제동을 돕는 장치지만 저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안전의 최소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지방공항 설계 자료와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를 대조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1200m는 최소 기준을 맞출 뿐 실제 안전 운항을 보장하려면 1500m 연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아닌 신뢰의 문제다고 보고서에 작성했어요. 이튿날 아침 최민성 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울릉공항 총사업비 조정 계획이라는 제목의 첫 장에는 초기 5천억 원이 2019년 기준 6,613억 원으로 최근 언론 보도에선 7,920억 원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300m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이 작은 섬의 안전과 희망을 가르는 선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가 상승, 자재비 증가, 설계 변경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 연장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할 경우 약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 비용 산정 근거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300m 연장에 1조 원이 들 수 있습니까? 미터당 33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는 국제 표준의 몇 배에 달합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원은 노트북을 열어 해외 공항 건설 사례를 보여주었죠. 일본 오키섬 공항은 울릉도와 비슷한 조건에서 100m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단체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건 300m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남아 예산 자료를 더 분석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비용 산정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활주로 연장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 김서준 단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죠. 김서준 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논쟁은 예산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 공항 개항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활주로를 짧게 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예산 전쟁이 아닙니다. 생명과 책임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울릉도에서의 일주일째, 저는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울릉공항의 기술적 안전 설계와 전략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회의실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바다의 거친 환경입니다. 이 공항은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기술 책임자가 대형 스크린에 도면을 띄웠습니다. 울릉해역은 동해에서도 특히 파도가 거센 곳입니다. 우리는 200년 빈도의 설계파를 기준으로 방파제와 활주로, 구조물을 설계했습니다. 쉽게 말해 2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격한 케이슨 설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200년에 한 번 올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니 놀라웠죠. EMAS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활주로 끝단에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EMAS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재질로 만든 이 시스템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멈추게 하죠. 울릉도처럼 공간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 국방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동해에서 우리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독도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해양 영토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죠.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저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를 지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불과 87.4km였습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독도까지의 접근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거죠. 국방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저녁에는 김서준 단장과 함께 울릉도 동쪽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독도의 위치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죠. 해밀턴 박사님,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바다로, 하늘로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 건설되는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기술적 성취입니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항 하나가 국가 전략의 축이 되는 시대, 울릉공항은 그 상징이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공정표가 눈에 들어왔죠. 당초 계약 예정일이 2025년이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준 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지역 민원, 몇 차례의 현장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활주로 길이 논쟁으로 인한 설계 변경 가능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구간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기준 61.41%입니다. 가두봉 절취와 케이슨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바다 매립 부분과 여객 터미널 건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3년의 지연이 있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유엔에 제출하실 최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최민성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작성 중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하늘을 담은 섬, 울릉공항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성 수치가 낮고 세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엔지니어들과 행정 담당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는 필수적이며 인도주의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외딴 섬이 아니라 국가의 최전선입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세계가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케이슨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해 바다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불과 몇 주 전 이곳은 그저 깊은 바다였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새로운 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습니까? 김서준 단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기에 창의적이 되어야 했고 땅이 좁았기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년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3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은 완성될 것이고 세계는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의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의지를 만나보았습니다. 수심 30m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도전은 세계가 비웃었지만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을 만들며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